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희 수업에서 저희 연자의 상품, 저희 이런 것들만 하는 우리가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해부를 하는 상황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초전도체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기술할 것인가 이런 간단한 논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구체물리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이 정도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 강의를 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슬라이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초전도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발견이 됐나 이런 것부터 해서 어디서 막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막혀 있던 거를 확 풀어주는 게 이 BCS 이론이라고 불리는 초전도체 최초이자 최소의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언더스탠딩을 제공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리고 구색술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색술 효과, 구색술 정션을 사용한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색술 효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구색술 정션을 기술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우리 소자 레벨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한 기술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어떤 메커니즘인가 이런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ITC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넣어봤고 간단한 초전도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여기 나와 있듯이 1911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누가 발견했는지 아나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아닙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네. 이 아저씨예요. 캐머릭 온네스라고 하는 저온 물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헬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이언스를 좀 하고 실험 테크닉을 빌드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이 원소들을 액화하고 막 올리고 이런 실험들을 하던 시대거든요. 이 헬륨이라는 가스는 일단은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있는 것도 액화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이분이 최초로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헬륨을 액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헬륨을 활용해서 이 샘플 같은 거를 저온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응집물질 물리 실험의 시조세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은 이분이 헬륨4를 헬륨에는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헬륨3랑 헬륨4가 있는데 헬륨4는 4.1켈빈 정도에서 액화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4.1켈빈에서 액화가 되지만 얘네들이 계속 증발을 하게 되면은 기화열 때문에 점점 이 맷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 1.5켈빈 정도까지 온도를 낮추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대단한 발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분은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한 저희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뭐 다양한 것을 측정했다 이런 것도 써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1908년에 헬륨 액화에 최초로 성공을 했는데 라이덴 유니버시티라고 네덜란드
아직까지 이 연구실 이외에는 헬륨 앰프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같이 일하는 스텝 테크니션들이 엄청나게 숙련된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실험 물리학자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샘플을 이제 저온에서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초전 현상을 최초로 관측합니다. 이게 그 랜더트고요.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 와서 뭐라 써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수은을 액화를 시켰을 때, 수은을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낮췄을 때 얘가 갑자기 저항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리니어하게 거의 떨어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측을 합니다. 굉장히 레프로듀서도 한 어떤 시그널을 관측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최초 아마 당시 제가 실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누가 실험 기구가 망가졌거나 이런 거를 많이 의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분은 실험을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실험 효과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결과는 공식적으로 페이퍼에 퍼블리시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레노트에 맨 처음에 적혀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항 먼저 해서 이거 resistivity, 비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의 비저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이먼 메탈들은 얘네들이 그 리니어하게 쭉 떨어지지 않고 어떤 지점에서 레시듀얼한 레지스턴스 값을 두고 이렇게 컨버지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시듀얼 레지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머티리얼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랑 크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 실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원목 메탈이 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이는 불의 퀄리티는 보통 이 RRR이라고 Residual Resistivity Ratio라는 파라미터로 기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Residual Resistivity Ratio라는 게 이 Thermal Conductivity랑 열 전도율이랑 아주 높은 관련성이 있어서 더 퓨어한 물질일수록 RRR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Thermal Conductivity 그런 좋은 브리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좋은 실험에 셋업을 구축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비해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어떤 크리티컬 임계온도 크리티컬 템퍼처를 기점으로 0으로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최초로 초전도체를 발견한 이후에 아주 다양한 초전도 현상을 띠는 이 원소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피리어딕 테이블이죠. 초전도체 같은 거를 다 적어서 그래서 높은 고압에서만 초전도 현상을 띠는 그런 물질들도 있고 상압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띠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초전도 양자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전도 알루미늄, 아이오리움, 탄타lum. 그래서 TC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는 현대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전도 현상의 첫 번째 시그니처는 그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항이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상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바르타 마이스너라는 독일 과학자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완벽하게 밀어내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perfect diamagnetism이라고 또 다른 초전도체의 성질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메탈 금속이 있을 때 이게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자기장은 금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온도가 낮아졌을 때도 계속 그냥 금속 상태면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표전도 현상을 띠게 되면은 이 표전도체는 내부에 자기장이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는 어떤 메커니즘이 얘한테 존재를 한다. 이게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혹은 마이스너 옥센펠드 이펙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새로운 초전도체가 발견됐을 때 많이들 하는 혹은 그냥 과학 실험 할 때 많이 하는 자석을 초전도체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붕붕 떠 있는 그런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효과들을 일으키는 게 이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전도체는 perfect conductivity랑 perfect diamagnetism이 합쳐진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fect conductor랑 초전도체랑 정확히 다른 점이 뭔데 설명하면은 이게 엄청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perfect conductor도 결국에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램프를 가해주면은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잖아요. 저항이 없으니까 이게 persistent하게 킬 거고. 그래서 얘를 제대로 구분하려면 이런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아이디어한 그러니까 퍼펙트한 컨덕터랑 슈퍼 컨덕터랑 뭐가 다르냐를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해준 자기장이 없는 환경에서 이 금속을 쿨링을 하는 거예요. 쿨링을 한 다음에 자기장을 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장을 켜주는 과정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렌스 커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전환하는 거를 반대로 카운터 액트하는 그런 큐런트가 이동돼서 진짜 마이스너 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에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기장을 다시 0으로 되돌리면은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금속이 있을 때 여기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이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상태이겠죠. 근데 얘를 쿨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안에 이 자기장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쿨링을 하는 동안 자기장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은 계속 끌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걸어줬던 자기장을 꺼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꺼줄 때 이 마그네틱 필드 밸런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꺼주는 거에 해당하는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서 얘는 계속 이렇게 일종의 마그네틱 필드를 계속 갖는 이런 물질이 되게 돼요. 이와 반대로 여기 사실 설명을 먹었었는데 이와 반대로 초전도체의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자기장이 있었든 없었든 쿨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내부에 자기장이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자기장을 끄면 자기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 램프가 0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장 자체가 0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 perfect diamagnetism에 해당하는 그런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른데 이 경우에는 다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초전도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두 가지 두 가지 다른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타입 1 슈퍼컨덕터냐, 타입 2 슈퍼컨덕터냐를 구분을 짓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가 타입 1 슈퍼컨덕터의 경우는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그거를 상쇄하는 마그네티제이션이 유도가 됩니다. 정확히 상쇄하는. 그래서 가해준 자기장에 비례해서 이 자화 반대편의 자화율이 이렇게 리니어로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임계 자기장 잔류를 지나게 되면은 이 마이슬 스테이트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깨지게 되고 이 물질은 더 이상 초전체가 아니라 노멀한 상태로 이게 일반적인 이 마이슬 효과예요. 임계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입 2 슈퍼컨덕터의 경우는 얘랑 좀 다르게 이렇게 자기장을 완벽하게 선택시켜주는 어떤 리밋이 존재해요. 어떤 크리티컬 필드가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필드보다 더 커지면 완벽하게 이 초전도 현상이 꺼지지는 않는데 유지는 되면서 완벽하게 자기장을 스피닝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믹스드 스피닝이 되게 되고, 그래서 세컨드 크리티컬 필드를 통과를 하게 되면 드디어 비로소 노멀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게 타입 2 슈퍼컨덕터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 얘는 어떤 상도표 같았는데 템퍼레처랑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이스터 스테이트가 완벽하게 자기장을 상쇄하는 상태라 했을 때 크리티컬 필드를 올려도 노멀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고 템퍼레처를 올려도 노멀한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는 상도표를 나타내고요. 얘 같은 경우는 타입 2 슈퍼컨덕터의 경우 중간에 이 믹스드 스테이트가 존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믹스 스테이트는 과연 자기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초전도체를 뚫고 지나가면서 스피닝도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뚫고 지나가고 있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게 뭐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얘를 초전도체를 뚫고 지나가는데 그 부분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노멀 상태랑 가까운 어떤 볼텍스로 기술이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양자적인 성질을 띠는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 각각의 볼텍스가 갖는 마그네틱 플럭스는 어떤 이 퀀텀 어떤 이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이라는 밸류에 로 기술이 되는 볼텍스가 퀀타이즈가 되는 그런 물리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어떤 필드가 볼텍스를 통과할 때 이런 거가 모델 세트가 되게 유명한데 상당히 마그네틱 볼텍스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나서 상당히 이론적인 기술을 하고 싶어 했으나 11년에 발견했죠. 근데 마이스라엘 효과가 33년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적 기술이었나 굉장히 현상론적인 이론적 기술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낸 사람들이 이 하인스 완던이랑 프리츠 완던이라는 형제예요. 형제 과학자고 사실 이 프리츠 완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런던스 이퀘이션스라는 어떤 식들을 유도한 거라기보다는 발견을 해줍니다. 유도도 어느 정도 하는 말이고. 네, 그래서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체 물리를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듀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에서 전자가 전도하는 이런 전자들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심플하게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이 전자의 모멘텀의 변화율을 외부의
스케일이라는 존재를 하는데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전자가 이렇게 도체를 흘러갈 때 포지션들이 일어나서 계속 엑셀러레이트 할 수 없다는 게 이 주드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포지션 간의 타임 스케일이 이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초전 도체니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런 이퀘이션 모션이 있을 때 마찰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을 없애주고 또 current density를 이 전자의 velocity랑 연관을 지으면 first London equation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densit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electric field에 비례하는 이게 첫 번째 런던 관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런던 이퀘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맥스웰 방정식 중에 이런 게 있죠. 근데 얘랑 합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펄 J랑 어떤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는 텀의 합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컨스턴트인 거는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런던은 이 컨스턴트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세컨드 런던 이퀘이션이에요. 세컨드 런던 이퀘이션은 펄 J랑 이걸 더한 게 0이 되는 게 세컨드 런던 이퀘이션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런던 방정식을 구하게 됐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마이스너 효과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앙페르 법칙이라고 알려진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 컬 B텀을 가져오면 이걸 할 수가 있냐면 전자계약 시간에 많이 모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을 왼쪽에서 붙여주면은 얘는 이 세컨드 런던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런 텀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고, 또 애초에 컬 두 번을 하면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전자기사 방학 시간에 배웠을 거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론이 이렇게 되냐면 이 필드를 라플라시안을 취해주면은 어떤 렉 스케일을 갖는 이 마그네틱 필드의 디케이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렉 스케일이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해서 자기장이 있을 때 초전도체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감소하는, 크게 감소하는 그 렉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뭐 헬름홀츠 방정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까 세컨드 런던 이퀘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완벽한 도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나눴잖아요. 0으로 나눈 게 진짜 초전 도체에만 해당되는 거다라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자기장의 변화율은 또 이런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하는 바는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런던은 만약에 또 굉장히 신기한 논리를 통해서 만약에 초전도 고리가 있다면 여기를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러스가 있을 텐데 얘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초전도 상태가 양자 상태라는, 잘 모르니까 양자 상태라고 했겠죠. 그냥 양자 상태라면 얘네들이 따라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양자각 시간에 이 density 오퍼레이터, current density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이 웨이브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할 수 있냐
이런 초전도 고리가 있는데 초전도 고리의 깊은 곳 안에서는 이 마그네틱 필드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크리닝 커런트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이 초전도체 안에 깊은 이 컨투어를 따라서 이 J를 적분을 해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J는 0이고요. 이 컨투어를 따라서 했을 때 그때 이 J를 따라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어떤 이 페이즈를 컨투어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값하고 벡터 포텐셜을 적분해주는 값이 같아져야 되는 그런 방정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페이즈는 2파이에 대해서 모듈로 2파이 모듈로 또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벡터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거를 생각분한 게 이 마그네틱 플럭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고리의 마그네틱 필드가 통과할 때 이 마그네틱 플럭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마그네틱 플럭스를 이 초전도 고리를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는 항상 어떤 값의 정수배로 밖에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값이 뭐냐?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이라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밸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Q가 이 초전도체의 찰지 캐리어에 전하잖아요. 근데 쿠퍼 페어링이라는 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네. 사실 실험을 잘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이걸 먼저 측정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BCS 이론이 발견이 되고 나서 이제 쿠퍼 페어링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또 측정을 해봤더니 Q도 2x2가 돼서 이게 BCS 이론이 맞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Q가 전하 차지의 2배가 되는 게 BCS 이론이 맞습니다. 그리고 BCS 이론이 이것도 BCS 이론이 발견되기 전에 플럭스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예측이 된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BCS 이론이 개발되기 전에 사실 이제 11년에 처음 관측했는데 1950년까지 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풀리지 않은 난제였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위원소를 정지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었나 봐요. 헬륨이 아니라 수은의 동위원소를 정지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동위원소 정제를 한 되게 애토믹 매스가 다른 수은 샘플들을 그 초전도 현상을 관측을 합니다. 그때 뭘 관측을 하냐면 얘네들의 이 트랜지션 크리티컬 템퍼처가 아토믹 매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스 그러니까 이 스퀘어 루트 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실험적으로 먼저 찾아내요. 그래서 이게 그 페이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초전도체에서도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대략 TC랑 이 질량의 2분의 1승이 대략 컨스턴트한 이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쿠퍼 페어링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TC가 이 아토믹 매스에 디펜던트 하려면 이 아토믹 매스에 디펜던트한 메커니즘이 초전도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포논의 이 커플링 스트렝스가 이 매스의 1/√N으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lattice vibration 우리가 그 초전도체가 있을 때 이 아연 크리스탈들이 형성을 하는 이 lattice의 진동의 익스텐션이 포논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초전도 현상에 중요한 현상을 한다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키 카파시티 같은 걸 측정을 할 때 이 초전 두 가지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놀머 상태는 온도를 낮춰가면서 자기장을 엄청나게 세게 가해주면은 얘가 놀머한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로 이 샘플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장을 꺼주면 얘는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었는데
빠르게 증가하는. 근데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게 초전도체에 어떤 에너지 밴드 갭이 존재한다. 퍼미 레벨 근처에서 이런 어떤 관련이 있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해들과 함께 드디어 초전도체의 첫 번째 최초의 마이크로스코픽한 이 디스크립션이 최초자 최초 마이크로스코픽 디스크립션이 이 BCS 이론에 대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BCS 이론 같은 경우는 first and last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여기 받으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바리, 쿠커, 슈퍼 세 분이 계시고요. 아주 임팩트풀한 케이스입니다. Theory of Superconductivity라는 아주 멋있는 제목으로 제 피지컬 리뷰 저널에 논문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 물리학계에서는 수번서였던 초전도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이분들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성공을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실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론을 모티베이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론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실험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BCS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의 한 2주 정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S 이론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자들 간의 슈퍼 페어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의 퀀텀, 그러니까 포논이 일렉트론 간의 어트랙티브한 인터랙션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전자들은 사실 그냥 프리 스페이스에 있으면 플로운 리퍼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청력을 갖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플로운 미리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이 랭스 스케일은 거의 100 나노미터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자가 예를 들면 여기 쭉 지나갈 때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레티스가 이렇게 전자에 의해서 어트랙트가 돼서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다른 전자가 여기에 여기에 끌려가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쿠퍼 페어라는 애들은 우리가 각각 전자들은 페르미온인데 얘네들 페어링을 해서 발생하는 공존이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예를 들어 보사인스타인 컨덴세이트처럼 컨덴세이트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BCS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모멘텀 K에 있는 스핀 업 파리클과 마이너스 K에 있는 스핀 다운 파리클이 동시에 엑스페이션 되는 퍼미 레벨을 퍼미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BCS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슈퍼컨덕터의 이론적 기술에는 슈퍼컨덕터 갭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 갭이 존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초전도체가 있을 때 여기다가 싱글 파티클 엑스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엘리멘터리 엑스테이션을 할 때 근데 이 마이너스 델타랑 플러스 델타 사이에 에너지만 얻어갖고는 그 싱글 파티클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2 times 델타 정도가 되는 어떤 에너지 스케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만 싱글 일렉트론에 해당하는 파티클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얘가 이 쿼지 파티클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뭐냐면 슈퍼페어를 깨는 데는 2
times 델타라는 에너지 스케일이 필요한데 이걸 통해서 커지 파티클이 생긴다. 그리고 이 갭 펑션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퀀티티라서 만약에 델타가 TC의 근방으로 가면은 BCS 디오리에 따르는 초전도체는 이렇게 0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슈퍼컨덕팅 갭이 형성돼서 초전도체가 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CS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컨덕팅 갭이 이 트랜지션, 이 크리티컬 템퍼처랑 아주 디렉트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하게 저희 수업에서 제가 강조드린 퍼지 파티클이라는 게 사실 초전도체에 있는 싱글 일렉트론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초전도, 전도를 할 때 초전도를 하지 말고 뭔가 레지스티브한 트랜스포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노멀 일렉트론과 같은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초전도 양자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항이 0이라고 온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퍼지 파티클의 존재는 결국에 초전도 큐빗의 디코헤런스로 연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초전도 큐빗의 디코헤런스를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전도체의 페어를 브레이크하는 메커니즘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갭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케일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들이 뭔가 셋업에 있으면 이 쿠퍼 페어가 깨질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없애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쉴딩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그러니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도 하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가지면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잘 인프라레드 도합중이라고 해서 적외선 영역대에 광자를 잘 나가줄 수 있는 쉴딩, 그리고 패키징 자체에서 이 적외선 영역의 레소넌스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퍼지 파티클은 더 중요하게 어디서 올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알기로 이제 어느 정도 잘 밝혀졌는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잘 안 보이는 이 고에너지 입자들이 여러분을 잘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고에너지 입자가 이 초전도 큐빗이 있는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뚫고 지나가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파티클이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의 포논을 익사이트하고 그것들이 여러 쿠퍼 페어가 와장창 부서질 수 있게 하는 이런 페어 브레이킹한 현상들을 발생시켜서 커스믹 레이가 초전도 큐빗에, 그리고 초전도 큐빗 한 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칩 자체를 어느 시간 동안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게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CS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셉슨 효과가 이제 초전도 회로의 월킹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이것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면은 이 당시 1973년에 1972년에 받았을걸요. 노벨 프라이즈를 이 BCS가 이론 발견하신 분들이 1972년에 받았는데, 조셉슨 효과를 발견하신 이 브라이언 조셉슨이라는 분은 73년에 또 받았어요. 보면은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노안인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짬뽕으로 나왔어요. 이분들은 세미컨덕터랑 터널링 필름이나 이런 거 발견했고, 이분이 조셉슨 효과를 발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걸 발견했을 때 쓴 페이퍼가 여기 있는데
가능한 것일 거라 생각을 해서 당시에도 뭐 피지컬 리뷰 멘터 같은 좋은 저널이 있었는데 당시 신생 저널이고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피직스 레터라는 저널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리서트를.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도 교수를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1962년에 이 효과를 예측을 했는데 73년에 받았어요. 거의 10년 뒤.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벌써 노벨상을 받으셨던 역사적으로 있기 힘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조세핀 효과가 그래서 뭐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미를 갖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 스포페어의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효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얘가 매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효과로 바로 쉽게 나타나는 굉장히 엘레겐트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일어나는 이유는 초전도체가 매크로스코픽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이 어떤 웨이브 펑션으로 디스크라이브가 되는 물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넘버랑 페이즈 언서티에 담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상태들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볼티지랑 커런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ID 커브라고 볼티지 릴레이션이 양자역적으로 예측한 거랑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금방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예측을 한 이후에.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 조셉슨 효과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조셉슨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phase relation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relation이 있는데 어떤 초전도 윙크가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얘는 어떤 critical current IC라는 variable이 있고 곱하기 이 초전도 이 아일랜드들이 갖는 이 페이스의 차이의 이 사인으로 이게 머듈레이트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이는 그 초전도체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있을 때 거기에 페이스, 렐러티브한 페이스라고 외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떤 크리티컬 커런트가 존재를 해서 이 크리티컬 커런트 이상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놀멀한 상태가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 세컨드 조셉슨 릴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 조셉슨 정션 사이에 볼티지를 가해졌을 때 이 페이즈가 어떻게 타임 에볼루션을 하냐 설명하는 이 페이즈 에볼루션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초전도 조셉슨 정션의 아이비 커브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커런트를 이 크리티컬 커런트 미만으로 이렇게 흘려주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전압이 측정된 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얘가 크리티컬 커런트 이상으로 가면은 이 정션이 더 이상 슈퍼컨덕팅한 프로퍼티를 잃기 때문에 놀멀한 RB 커브, 볼테이지랑 커런트랑 리니어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활용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재밌는 효과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초전도 큐빗을 기술할 때도 이 이퀘이션을 잘 다루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조셉슨 정션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다른 메탈 이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절연체 막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조셉슨 정션이 형성이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노 패브리케이션에서
서스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서페스를 산화시켜줍니다. 산소에 노출시켜서.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또 비슷한 이베퍼레이션을 해주면 여기 초전도체, 절연체, 표준도체에 의한 조셉슨 적션이 생성이 되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알루미늄 억사이드, 알루미늄 플래티넘. 얘를 TEM으로 찍어서 본 거예요. 전자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억사이드 레이어가 있고 다시 알루미늄 레이어가 있는 한 2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는 이 절연체 말고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이 초전도 큐빅 패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앵글 이베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알게 돼서 재밌는 사실인데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초유체가 있어요. 초유체는 아마 안 배워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일찍 알았던 초유체가 힐륨이거든요. 힐륨이 4.1K2K에서 액화가 되잖아요. 얘네들을 더 낮은 온도로 낮추면 초유체 상태로 오게 됩니다. 초유체 상태는 말 그대로 초전도체가 이 저항이 없이 persistent한 current가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초유체는 얘도 계속 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액체인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이 이게 흘러갈 수 있는 액체를 초유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퀀텀 이펙트입니다. 근데 이 초유체도 조셉슨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나노 사이즈의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초유체가 담겨있는 곳에 놓고 실험을 해주면 이 초유체 조셉슨 효과를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관측이 되어왔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쪽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같은 조셉슨 효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양자 특징이나 이런 쪽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없지만 아무튼 조셉슨 효과가 발견되고 나서 초전도체가 워낙 파급 효과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초전도체를 찾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이 버널 메티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 몇백 개의 초전도체를 발견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초전도체를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이거는 제니스라고 하는 외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발견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경험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시메트리가 높은 물질이 있으면 좋다. 큐빅 시메트리가 제일 좋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 density of states가 높으면 좋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기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산화물이면 절연체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산소는 피해라. 그리고 마그네티즘.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은 자기장애랑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을 띠는 물질은 원소들은 피해라. 그리고 당연히 절연체를 피해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당시 일어난 사람들이 초전도체가 막 새로 그러니까 BCS 초전도 이론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최고로 가질 수 있는 TC가 한 20몇 켈빈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새로운 초전도체를 찾으려면 멀리 해야 되죠. 그리고 초전도 당시 일어나는 사람들 별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법칙들 대부분은 지금 깨졌다고 6번, 8번은 다 깨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C 초전도체의
다음에 YBCO라고 하는 요즘도 이 고온 추전도체를 활용해서 응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게 이 YBCO라는 건데 이것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95kb, 125kb. 거의 한 1년 차이로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간격이 있는데 133kb. 네, 그래서 카पर 억사이드 기반의 추전도체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원자 구조가 어떻게 이 크리스탈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게 YBCO일 거예요. 아마. 보시다시피 설명하기가 어렵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착했어요. 온도가 한 1, 2년 걸려고 올라가는. 근데 이게 뭐냐면 제대로 뭔가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새로 발견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고온 추전도체, 고온 추전 현상에 대한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이해가 없어서 그거를 해보는 게 굉장히 물리학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게 나이오비움 컴파운드고 여기서부터 고온 추전도체가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세츄레이트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뭐죠? 엄청난 브레이크스루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신기한 게 2010년대, 2015년에 파이브레드 서파이드 굉장히 이상한 물질인데 얘를 엄청나게 높은 고압에 놨더니 200켈빈이 넘는 TC를 갖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압의 시대가 됩니다. 고압의 상태에서 이 추전 현상을 관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는데 사실 결과를 발표하고 철회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는 철회 안 된 그 애들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을 찜찜하다던가 이래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고압 상태는 어떻게 만드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사이에 이렇게 샘플을 낍니다. 그리고 전극도 이렇게 달아놓는 샘플을 낀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컬하게 엄청나게 고압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예를 들면 뭐 IP 커브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옵티컬한 방법을 활용해서 보는 건데 사실 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고압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든 생각에 샘플이 잘못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허점 없는 실험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엔도 활용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2023년에 23년인가? LK라는 것들이 사용하면서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다가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 과학의 재미있는 분야가 이 추론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추론도체를 우리가 어떻게 현재 이용하고 있나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전기공학부의 한승현 교수님이 구하시는 이 추전도 자석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추전도체
지하 깊숙한 곳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또 MRI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걸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높은 자기장을